안녕하세요. 다 아는 사람들이라 되게 더 어색하네요. 술 먹고 노래하는 분위기인데 술 먹고 노래한다고 생각하고 편하게 하겠습니다. 맨날 보는 사람들이라 제가 아직 아무한테도 안 들려준 신곡을 하나 얼굴이란 노래가 있는데 이 노래는 얼굴 2 앞부분은 그 정지용 씨고요. 뒷부분에 제가 가사를 붙인 겁니다. 얼굴 하나야 손바닥 둘로 가릴 수 있지만 보고픈 마음 호수만 하니 눈 감을 수밖에 그리움은 여름 같아서 부르고 짙어 눈이 부셔라 우리의 사랑 의자 같아서 비었을 때나 보이는구나 그리움은 여름 같아서 부르고 짙어 눈이 부셔라 우리의 사랑 의자 같아서 비었을 때만 보이는구나. 네, 감사합니다. 네. 이 노래를 계산해서 처음 해서 만족합니다. 오늘 뭐 아주 훌륭한 분을 모시게 됐습니다. 그 사직기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말하는데 사직기자사에서는 백필이 불여일사라. 그러니까 100가지의 글보다는 10,000가지의 글보다는 사진 한 장이 엄청난 감동을 줄 수 있다. 모든 것이 뭐 그렇지는 않지만 그 사진이 지금 이 시대 지금 현재까지 이렇게 버텨올 수 있는 것은 그런 어떤 감동, 그다음에 한 컷의 사진 스틸 한 장을 보서 감동을 줄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부부의 김현수 선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직접 얘기를 통해서 이렇게 뭐 살아온 거나 사진에 관한 그걸 들어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김현수 선임 문화일보 사진부장이신 김현수 기자를 소개해주세요. 하여간 여러분 참 고맙습니다. 저는 말주변도 없고 뭐 사진에 대해서 사실 이렇게 잘 알지도 못하는데 우리 신문 그 후배이며 또 학교 후배인 우리 성복현 전 스포츠 서울 사진부장께서 특별히 저를 또 막 이렇게 초청을 해주신 것 같은데 제가 잘하는 건 딱 하나가 있어요. 남들보다 잘하는 게 생태 사진.
그러니까 생태 환경 사진의 한 부분에 생태 사진 분야에 있어서는 제가 아마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랜 세월을 했고 또 지금도 남들이 얘기할 때는 생태 사진 하면 김현수라고 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사실은 이 자리에 왔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이 대부분 귀농을 하셨고 또 그 친환경적으로 농사를 지시는 분들이고 또 무엇보다도 자연을 사랑하시는 분들이기에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사진도 조금만 더 관심을 갖고 하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행복한 삶을 살고 계시는데 이보다 행복이 더 2배 이상 커지리라 생각해가지고 제가 감히 사진으로 행복 찾기란 테마로 오늘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진 인구가 1000만 명을 넘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진 인구가 1000만 명을 넘는다는 거는 옛날에는 사진 하면은 뭐 고가의 장비에다가 필름 뭐 현상이나 비용들이 많이 들었는데 지금은 전부 디지털 카메라로 바뀌고 스마트폰의 성능이 워낙 좋아져 가지고 사실 스마트폰만 가지고도 웬만한 사진, 동영상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미 여러분도 모르는 그 사이에 여러분들은 사진을 활용을 해가지고 지나가다가 내가 뭐 필이 꽂히면은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친구한테 뭐 카톡으로 보내기도 하고 페이스북에 올리기도 하고 하면서 이미 사진 활동을 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들은. 자, 일단 제가 한번 제가 찍은 동영상을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예. 뭐 그럭저럭 보이죠? 예. 자, 그럼 제가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사진으로 행복 찾기를 얘기를 하겠습니다. 행복이라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행복. 흔히들 행복, 아, 나 행복해지고 싶어. 행복해야 돼. 우리 흔히들 행복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네. 또 마음의 평화라고 하셨나요? 강사님을 뵈니까 행복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자, 그러면 제가 사진 몇 분들을 보여드릴 텐데 이분들이 과연 행복한지. 왼쪽에 있는 분이 그 영국의 그 윌리엄 왕자입니다. 왕자의 그 세기의 결혼식 때죠. 윌리엄 왕자. 뭐 이 김정일, 김정은은 뭐 누구나 다 보시면 아시겠죠. 이 양반은 잘 모르신 분도 있죠. 누구세요? 예, 그 러시아 대통령 푸틴이죠. 최근에 좀 또 말레이시아 항공기가 또 폭파돼가지고 공중에 푸틴이 지금 난처한 입장에 빠졌는데, 푸틴은 가끔 자기의 그 건강미를 보여주려고 뭐 이런 모습들을 찍혀가지고 이제 세계 그 통신사한테 릴리스를 하고 있어요. 자, 누구인지 딱 보면 아시죠? 삼성의 이건희 회장하고 그 딸이죠. 이분도 지금 편치 않죠. 이분은 누구세요? 예, 안철수 그 IT에 성공해서 지금 대권 도전 중인데, 이분도 처음엔 잘 나가다가 지금은 그리 행복해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또 김수현이 행복할까요? 현재는 잘 나가고 있죠. 스티브 잡스도 뭐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스마트 혁명을 일으킨 사람인데, 잡스도 결국은 지금은 이제 저 세상 사람이 돼버렸죠. 노무현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이 사진은 좀 생소할 거예요. 이 유골을 이렇게 이제 화장해서 전달하는 건데, 누구 유골이겠어요? 이 오른쪽이 최진실 엄마입니다. 그래서 최진실 그 자매가 다 자살을 했죠. 이분은 누군지 혹시 아시는 분? 그렇죠. 예. 행복 전도사라고 해가지고 수많은 매스컴에 나와서 행복 얘기를 하셨던 분인데, 최윤희 선생이라고. 결국 본인도 부부가 나중에 자살을 하고 말았죠. 너무나 몸에 이제 고통, 병이 와가지고 치료하는 게 힘들어가지고. 이분은 전 누군지도 몰라요. 제가 북한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데, 북한산에 그 많은 쓰레기를 손수 다 주워가지고 이렇게 하산길에 내려오는데, 지금 제가 먼저 보여준 분들보다 저는 이분이 어떻게 보면 가장 행복한 삶을 사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와 같이 지금 이제 이런 생태사진, 주말마다 생태사진 찍는 한 할아버지 한 분이 계세요. 이분은 우리나라의 아주 유명한 이비인후과 전문의였고, 카톨릭 의대 교수였고, 성모병원의 이비인후과 과장도 하고, 이 분야에서는 아주 두각을 많이 나타내신 분인데, 이 교수님이 한 20년 전에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김 기자, 나도 생태사진이라는 걸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좀 따라다니면서 좀 배울 수 없느냐. 그래가지고 저는 흔쾌히 어서 오시라고. 어차피 이제 이 산으로 들로 강으로 이런 생물들을 만나러 갈 때 혼자 가는 것보다는 둘이 가면은 말벗도 되고, 또 뭐 비용도 또 절감할 수 있고. 하여간 그래가지고 이분을 이제 제가 20년 전부터 같이 이제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 박사님은 지금은 명함에 의학 박사 그런 명함보다도 조류 사진가 이런 명함을 갖고 다니시면서 전시회도 한 3번 개인전도 하시고 또 최근에는 책도 또 2번 내시고 그래서 지금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인생에서 어른 생태 사진을 안 했더라면은 삶에 있어서 한 부분을 난 정말 모르고 살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까 이제 뭐 행복의 평안이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일단 행복의 조건이 되려면 건강한 게 최우선인 것 같아요. 아무리 내가 아까 그 조 박사님처럼 사진을 찍고 다니고 싶어도 몸의 건강이 받침이 안 되면은 할 수가 없어요. 결국 건강이라는 것은 몸과 또 마음의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신이 균형을 유지할 때 그럴 때 비로소 건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보통 몸이 안 좋을 때는 뭐 등산을 간다든가 운동을 한다든가 해가지고 몸을 좀 치유할 수가 있는데 마음이 아픈 경우에는 정말 치유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최근 들어가지고 이 사회가 점점 더 복잡해지고 할수록 이런 마음의 병의 환자들은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러한 병의 원인이 의사들은 대부분 다 그러죠. 병의 원인은 스트레스다. 만병의 근원은 스트레스다. 맞죠? 근데 스트레스를 안 받는 사람은 없죠. 스트레스라는 거는 모든 사람한테 다 오는 겁니다. 오지만은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소하느냐, 거기서 이제 누구는 병으로 오느냐, 누구는 가볍게 치유하느냐 그렇게 되는 건데 스트레스 해소의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저는 직업 말고 돈 버는 거 말고 또 다른 하나의 취미를 갖는 것. 그 취미가 쌓이면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예술이 될 수가 있고. 그래서 여기 이제 예시된 사진은 잘 나가는 미술가 또 가수 사진가 이런 사람들 이제 서로 담소하는 모습인데 이분들은 어쨌거나 그 분야에 한 영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행복해 보입니다. 흔히들 동물은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그러지만 그 이름보다 더 오래가는 게 저는 예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술. 저 어렸을 때 사진을 몇 장 저 갖고 왔는데 사실 저도 신문사에 들어와서도 이런 예술하고는 거리가 멀었어요. 그냥 단순한 학교 다닐 때도 단순한 학생에 그냥 평범하게 신문사에 와가지고 우리 이제 성 기자도 있지만 신문 기자라고 해서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건 전혀 아니에요. 매일매일 쌓이는 그 앞에 닥친 일을 하다 보면은 진짜 똑같은 봉급 생활자인데 저 같은 경우는 주말에 특히 주말에 시간을 내 가지고 아까 얘기한 그 생태 사진이라는 그 영역을 이제 스스로 개척을 한 거죠. 그랬더니 이제 제가 생태 사진을 한 경우는 한 25년, 만 25년이 좀 넘는데 쌓인 데이터들도 쌓이고 거기에 대한 그 노하우도 쌓이고 하다 보니까 이쪽 분야에 대한 그 저서도 많이 남기게 되고 또 사회에서 인정해져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 교보 환경 문화상 또 대한민국 문화상 이런 상들을 이제 저는 생각지도 안 했는데 상을 이렇게 주더라고요. 또 역으로 그런 상을 받으면은 처음에는 상금이 많아서 좋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만큼 내가 이런 상을 받았다면은 사회적으로 책임감이 생기더라고요. 책임감. 이런 상을 저한테 줄 때는 적어도 그 가치를 다른 사람들한테 더 전파하고 공유하고 해야 되는 게 제 임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지금은 뭐 이런 사진 찍는 일도 중요하지만은 이런 생태 사진의 가치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얘기하러 다니죠. 제가 기자 생활을 이제 올해로 따지면 딱 만 30년이 딱 지났습니다. 제가 85년 3월에 기자 생활을 시작해가지고 서울신문, 한겨레신문, 중앙일보 거쳐서 지금 문화일보에 있는데 기자들의 그 취재 영역 중에 하나가 많은 그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특히 사진 기자는 뭐 대통령에서부터 정말 다양한 사람들, 뭐 예술가는 물론이고 남대문에 예를 들어서 지게꾼에까지 그 모든 계층의 사람들을 만났는데 제가 사람들을 쭉 만나봤을 때 우리가 보통 사회에서 얘기하고 있는 유명인 뭐 예를 들어서 이름이 많이 날려있는 난 사람이라든가 아니면은 지식이 높은 든 사람 이런 사람들 수없이 많이 만나지만은 그 사람들에서 어떤 삶에 진정한 향기가 있는 사람들은 없다고는 얘기 안 하겠는데 그야말로 드물더라고요. 사람 냄새가 나는 인간 냄새가 나는 그런 삶을 사는 게 향기로운 삶이 아닌가. 자, 예를 들어서 이 사진 보면은 이제 방글라데시의 그 세계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높죠. 방글라데시가. 저도 이 나라 딱 2번 가봤는데 정말 그 안에 있는 것 자체가 힘들더라고요. 워낙 사람도 많고 공기도 안 좋고. 하지만 방글라데시 사람들은 자기네 나라 사람들이 가장 행복하다.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 중에 하나예요. 또 이 부탄 같은 경우도 이제 히말라야 산맥이 있는 부탄 이 나라 사람들도 자기네 사람들이 엄청나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이런 행복을 또 향기 있는 삶을 사는 게 나 자신은 내가 잘하는 그런 생태사진 하면서 생태적인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이제 방향을 잡았죠. 지금 이제 여러분들은 아마도 이제 그 귀농을 하신 분들이고 친환경 영농을 하시는 분들이고 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런 그 자연 환경의 중요성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마 다 잘 아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예를 들어서 원전의 위험성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죠? 내 당대에 나만 사는데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으면 거기서 다 만족을 하고 우리 후손들에 대해서 이만큼도 생각을 하지 않죠. 아까 여기 오기 전에 우리 차 선생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대로 가다 보면은 인류의 멸망이라는 건 명약관화하죠. 왜? 지구라는 땅덩어리는 딱 한정이 돼 있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동안 그 한정된 땅덩어리에서 모든 자원들을 빼먹기만 했죠. 빼먹기만 하고 후손들 생각도 안 하고 빼먹기만 하다 보니까 기후도 변하고 바닷물의 온도도 올라가고 심지어 앞으로 2050년 뒤면은 우리가 흔히 먹는 회도 우리 식탁에서 이대로 가면은 환경 파괴가 이대로 지속된다면 식탁에서 사라질 거라 대부분 학자들이 이렇게 보고 있죠. 따라서 생태적인 삶을 사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 지구를 구하고 우리 지구가 계속 이어지도록 우리 미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마지막 몸부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자 예를 들어서 위에 무슨 강아지 같죠? 이제 늑대예요, 늑대. 밑에는 고라니인데 우리 그 어린이 때 이제 저도 뭐 동화책을 보면은 뭐 늑대, 여우 이런 얘기 많이 나오죠. 많이 나오지만 대한민국에 늑대가 있어요? 있나요? 늑대가 이미 사라진 지가 아마도 한국전쟁 이전에 늑대가 다 사라지지 않았나. 한국전쟁 이전에. 왜? 늑대가 이제 한자로는 랑이에요, 랑. 원래 호랑이란 말은 잘못된 거. 일본 사람들이 지은 말이에요. 우리는 호랑이가 아니라 범.
그 다음에 늑대. 근데 범과 늑대를 합쳐서 호랑이라고 했죠. 그래가지고 이른바 다 맹수죠. 이 맹수를, 그러니까 맹수로부터 조선 백성들을 구한다는 그 명목하에 일제가 일제 그 강점기를 통해서 이 땅에서 사는 호랑이, 그러니까 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호랑이죠. 호랑이나 늑대나 표범이나 다 싸잡았어요. 싸 죽여가지고 그 가죽을, 호랑이 가죽을 일본의 왕실로 가져가면은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은 1계급 특전하는데 하나의 어떤 계기가 되고 해가지고 이런 포수들을 기용해가지고 이 땅에 있는 호랑이, 늑대를 다 그냥 몰살시켰죠. 그래서 늑대가 없는데 우리는 책 속에 계속 늑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록을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1968년에 영주, 여기서 얼마 멀지 않죠. 경북 영주에서 그 영주의 소백산 자락에서 마지막 늑대가 그때 발견이 돼가지고 그 늑대 새끼들이 창경원, 지금은 서울대공원이지만은 한때는 이제 창경원이 일제가 거기다 동물원을 만들어가지고 창경원에 동물원이 있었죠. 거기에 늑대 새끼들이 와가지고 살다가 그놈이 수명을 다 해가지고 서울대공원에 가서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는 이제 영영 늑대를 볼 수 있는 곳이 없는 거예요. 동물원에 가도 없고. 그래서 2001년도에 제가 대한민국 토종 늑대를 명맥을 이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만주에 가가지고 그 하얼빈, 중국 하얼빈 쪽, 또 러시아 쪽 이쪽에 학자들하고 같이 가서 12마리를 늑대를 이제 우리나라로 데려왔어요. 데려와가지고 그 늑대 사이에서 그 경기 양주에서 제가 들여온 12마리의 늑대 사이에서 새로 태어난 놈이 바로 이놈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름을 하나라고 지어줬는데 그때 이제 찍은 그 늑대 사진인데, 어쨌거나 이런 그 상징성 있는 것들이 기록에는 남아 있는데 없는 실체가 많죠. 반달곰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에 다 멸종이 돼가지고 외국에서 반입을 해가지고 지리산에서 지금 개체수를 누리면서 종복원 운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지난해 몽골을 이제 제가 갔다 왔는데, 몽골 갔더니 뭐 들녘에 그 우리가 이제 동물의 왕국 이런 데 보면은 막 사슴떼들이 지나다니듯이 몽골 초원에 이런 천연 사슴들이 떼지어 다니더라고요. 떼지어서.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생태적 삶이 이러한 하나하나 그 생물들의 다양성이란 건 곧 개성입니다. 하나하나의 그 다양성을 배려해 주는 게 아닌가. 하나하나 가치를 다 인정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이 땅에 생존하는 모든 생물들은 저는 다 그 존재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한 15년 전인가 20년 전인가 세계적으로 그 벼에 큰 병충해가 왔었어요. 와가지고 벼 하면 그래도 그 전 세계에 많은 인구가 주식으로 삼고 있는데, 그래서 이 벼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 병충해에 어떠한 그 농약을 써야 될 건가 뭐 고민하다가 어떤 대안이 나왔냐면은, 벼의 원산지가 그 인도의 겐지스 강 아마 그 근처라고 해요. 거기 가가지고 원시쌀이죠. 원시벼를 찾아가지고 그 원시벼가 이 병충해에 어떤 내성을 갖고 있는가, 그걸 연구해가지고 그 병충해를 퇴치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겐지스 강에 그 원시벼가 없었다면은 이 병충해를 물리칠 수 있는 그런 그 생물 가치를 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다양성이 중요한 거다. 제가 그 4년 전에 이제 중국하고 러시아 국경지대 이런 그 동물들 찍으러 갔다가 그 황새 둥지 밑에 이제 황새 어린 새가 떨어져서 죽었더라고요. 근데 그 죽었는데
거기 가가지고 이제 안타까워서 사진 찍고 약간 누워서 있고 그랬었는데 그 사이에 이제 황새 몸에 있던 진드기가 그게 요즘 무슨 살인 진드기 막 얘기 나오는데 그 진드기가 이제 제 몸으로 막 돌았던 거예요. 몰랐는데 나중에 몸이 이상해가지고 보니까 여기 이제 나중에 수술했는데 진드기가 제 몸으로 파고 들더라고. 그래가지고 막 떼었는데 안 떼어져요. 중국 학자는 담뱃불로 지지면은 걔가 뜨거워서 나온다 그래가지고 담뱃불로도 지져보고 했는데 얘의 절대로 그러니까 얘의 그 체형이 일단 파고 들어가면 안으로 계속 그 뱀의 이빨처럼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게끔 돼 있더라고요. 어쨌건 그래가지고 야, 이 진드기란 놈이 우리 이제 막 속담에도 찐드기 같은 놈 뭐 그러면서 진드기가 아주 골칫덩어리고 뭐 그렇구나 했는데 이제 전 물론 이제 한국 와서 치료받고 진드기를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해봤더니 브라질에서 어느 학자가 진드기가 그 품어내는 그 물질, 그러니까 사람이나 동물들이 이제 처음에 아프지 않고 파고 들어가면서 하는 그 물질을 가지고 항암 물질을 지금 연구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상당히 뭐 임상 실험 단계인데 되게 탁월한 효과가 있다. 그러면 역으로 아까 얘기했듯이 진드기 하면 정말 불필요한 존재고 정말 아무 쓸모없는 것 같지만은 그 생물이 있음으로 해서 또 다른 진전, 우리 인류나 더불어 사는 데 어떤 진전의 계기가 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생태적 삶이라는 거는 이러한 그 모든 생물들의 그 개성을 배려한 거다. 뭐 이거는 뭐 자연 사랑의 실천이라고 저는 또 감히 이제 얘기를 하고 싶어요. 사랑의 실천. 우리가 사진으로 표현을 할 때 사실 자기가 좋아하고 애착을 느끼지 않으면은 그냥 지나쳐 버리기 쉬워요. 하지만 뭔가 조금이라도 관심을 갖고 신기하네, 저놈 봐라 라고 사랑을 하고 관심을 갖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사진도 찍고 또 더 연구도 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 생태적 삶도 사랑의 실천이 아닌가. 이건 이제 뭐 생태적 삶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데, 이제 생태 사진을 하다 보면은 정말 그 성취감이 아주 대단해요. 어떤 그 자기가 하고 싶은 그 동기를 성공했다는 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사진 같은 경우는 그 우리나라 멸종 위기인 사냥이거든요. 사냥. 바로 이번에 그 총기 사고가 났던 22사, 고성의 22사의 그 건봉산 꼭대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진을 한 15년 전에 담았는데, 여기 올라가는데 그 당시 스타렉스 사륜구동을 처음으로 뺐어요. 선배랑 같이 갔는데 딱 뺐는데, 아무튼 겨울철에 길이 막 경사도도 이렇고 해가지고 이 선배가 운전을 했는데 이 양반이 운전을 계속 서툴러 가지고 엔진 브레이크를 써야 되는데 계속 브레이크만 이렇게 막 밟다 보니까 브레이크 그 파열이 와가지고 차가 그냥 퍼져 버렸어요. 흔히 얘기하는. 그래가지고 이 영하, 이때가 막 영하 한 15도 20도 막 거기는 그렇더라고요. 체감 온도가. 군인들한테 SOS를 했더니 여기서는 뭐 레커차가 올 수도 없고, 여기서 한번 눈에 이렇게 빠지고 고장 나면은 내년 봄이나 차 지워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고생 끝에 사람을 데려오는 수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속초까지 이제 정비공을 데리러 갔어요. 가가지고 차 수리하는 분들을 이제 모셔온 거죠.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까 수리 좀 해달라. 근데 왔는데 이분들이 차를 뜯고 막 하더니 한 30분 만에 못하겠다. 너무 춥고 자기들은 아무리 돈을 줘도 못하겠다 하고 그냥 내려가 버리더라고. 그 와중에 그 옆에서 하늘 보니까 이놈이 슬슬 내려오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진짜 어렵게 잡은 건데, 이걸 물론 이제 잡으러 간 건데, 아마 이 사냥 사진들이, 많은 사냥 사진들이 있지만은 절벽과 이런 배경을 완벽하게 갖추면서 내려오는 이런 사진도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한순간을 포착했을 때 또 그 희열이라는 거는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이건 이제 아까 얘기한 그 범이죠, 범. 한국범.
전 세계에는 범이 한 4종류가 있는데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한국 범은 이제 아무르범이라고 하죠. 시베리아 호랑이. 또 중국에서는 동베이 범. 그래서 동베이 97년도, 98년도 IMF 난 98년도가 호랑이 해였어요. 그래서 97년도에 제가 이제 새해 호랑이 해기 때문에 범의 해기 때문에 범의 자연 상태에 있는 범 사진을 좀 호랑이 사진을 찍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러시아 그 시오테 알린 연해주에 출장을 가가지고 한 달간을 이제 쫓아다닌 끝에 이 호랑이는 이제 완전 어미는 아니고 1년이 조금 넘은 그런 이제 새끼 호랑이인데 한 달 만에 탁 본 게 이제 이 새끼 호랑이를 봤는데 역시 호랑이나 사자나 어떻게 보면은 먹이 사슬에 있어서 가장 그 위 정점에 있고 힘이 센 동물이지만은 사람이 가장 무서운 동물인 것 같아요. 우리 일행을 딱 보자마자 한 150m, 200여 미터 있었는데 그냥 막 도망가더라고요. 여기 도망가는 장면 하나 딱 잡은 건데 제가 이제 무슨 말을 얘기하려고 하냐면은 생태 사진을 찍어서 아무리 좋은 사진 찍어서 이 사진 좋다 하면서 자기 앨범 속에다만 넣고 또 뭐 자기만 보기 아까우면 우리 가족 아들놈아 일로 와서 봐라 여보 와서 봐 해야 더 이상 확대가 안 되는 거죠. 이러한 이미지나 이러한 그 스토리가 있으면은 지금은 SNS나 아니면 딴 기타 뭐 미디어나 이런 걸 통해서 더 많이 확산을 해가지고 여러 사람들한테 전달을 해서 공감을 얻어야죠. 공감을 얻으면은 결국 내용이 전달이 되고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2002년도에 다 그 월드컵 끝나고 이제 그에 너무나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러시아 아무르 평원에 아무르 습지죠. 거기에 이제 생태 교육하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한 보름간 입소를 해가지고 생태 교육을 받으러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무라비오브카 자연보호구라고 하는데 거기에 세르게이 스미렌스키 교수라고 모스크바대 생물학과 교수예요. 이 양반이 무라비오브카 자연보호구에 와가지고 겨울철에는 모스크바에 있어서 이제 강의하고 여름 되면 거기 와서 이제 유기영농을 하는 거예요. 유기영농을 하는데 그 습지에 주로 이제 감자나 뭐 이런 것들을 심는데 처음에는 그 지역의 농민들이 이 교수를 진짜 반대하고 거기 와서 뭐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했었는데 지금은 유기영농을 하니까 결국 자연도 살아나고 또 거기에서 나오는 감자는 더 많은 부가가치를 얻을 수 있고 또 막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순환을 이루다 보니까 세계적인 명소가 된 그런 곳인데 이 양반도 처음에 와가지고는 그 양반이 그래요. 농부들이 이제 밭이나 농토를 넓히려고 들녘에 가을 되면 산불을 놓는데요. 산불 습지에 불을 놓고 그러면 이제 그걸 못하게 가서 이 교수가 연구원들이 가서 막으면은 콧방귀도 안 끼던 그 농부들이 농부의 자식들을 이제 생태학교에 입소시켜서 이러한 중요성을 교육을 하고 가르치고 애들이 깨달으니까 이 애들이 집에 가가지고 부모를 설득해서 부모가 산불을 지르려면 아빠 이러면 안 돼. 그게 확산이 돼가지고 지금은 이제 싹 없어졌는데 바로 교육의 힘도 또 이런 내독의 힘도 그런 게 아닌가. 자 이제 미래를 생각한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 밑에 있는 새들이 저어새입니다. 저어새고 배경으로 있는 거는 이제 인천인데 이 저어새는 지금 강화도에서 뒤에 인천을 배경으로 찍은 아주 초망원 렌즈로 찍은 그런 사진인데 이 저어새라는 새는 여기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수 있을 거예요. 저어새.
그러니까 저새는 고향이 어디냐면은 남북한이 이 접경을 이루고 있는 DMZ, 해상 DMZ, 흔히 얘기하는 NLL 이쪽에서 대부분 이제 번식을 해가지고 겨울이 되면은 대만 또 홍콩까지 이제 그 월동하러 갔다가 이듬해 봄에 다시 오거든요. 근데 이 저새가 1997년에만 하더라도 이 지구상에 남아있는 저새가 600여 마리밖에 안 됐어요. 600여 마리. 근데 이 600여 마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러면 겨울철에 대만에 있는 습지에 다 모여요. 월동하러. 거기서 이렇게 세어보면은 몇 마리인지 알 수가 있죠. 660여 마리면은 그 당시 학자들이 앞으로 저새가 생존할 확률이 금세기 안에 멸종될 확률이 50%라고 했어요. 멸종될 확률이. 그만큼 이제 이 개체수도 적고 절박한. 그래서 IUCN이라고 국제자연보존 연맹에서 이 저새를 레드북이라고 있죠. 레드리스트라고 멸종 위기종을 이렇게 이제 게재한 리스트가 레드북인데 그 레드북에서도 가장 그 앞서서 위험한 종이 바로 이 저새다. 그래서 이 저새를 좀 살려야 되겠다. 그런 이제 캠페인을 저하고 이제 몇몇 교수들이 벌였는데 처음엔 저새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조류학자는 뭐 윤무부나 아니면 그 이전에 원병호 교수 같은 분들도 이제 저새와 노랑부리 저새 두 종이 있는데 우리나라에 오는 이 두 종을 구별할 줄도 모르고 하지만 북한에서는 이미 저새에 관한 논문이 수십 편이 나왔어요. 우리나라는 저새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을 때. 근데 일본에서 어떤 역할을 했냐면은 일본 열도는 저새 한두 마리만 나타나면은 갯벌에 일본에 난리가 치는 거예요. 일본 막 텔레비에서 중계를 하고 이 정도로 귀한 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 1996년에 일본의 그 NTT 우리로 말하자면 KT죠. 일본의 통신회사하고 일본의 NHK 방송국에서 그 저새 대만에 있는 저새에 12마리를 채취해 가지고 새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그 위성 추적 장치를 달아본 거예요. 이 새가 어떻게 이동을 하는가. 그 12마리의 그 새에 대해서 처음으로 위성 추적 장치를 다뤘는데 놀랍게도 이 저새들이 전부 대부분 다 우리나라로 온 거예요. 우리나라의 그 아까 얘기한 그 접경 지역에. 그래가지고 저새들이 다 여기 와서 번식하는구나 하는 실체를 이제 처음 알은 거죠. 그래가지고 98년도에 이제 저하고 돌아가신 여기 충북 교원대 김수일 박사하고 이제 주동이 돼가지고 이 저새가 있는 곳을 한번 가보자. 비무장지대 안에 그걸 찾은 게 이제 석도, 비도 뭐 그런 곳이었죠. 그러면서 이제 동시에 이 새가 이렇게 위험하니까 이 새를 살리기 위한 캠페인을 벌이자 해가지고 환경단체나 뭐 모든 이런 모임 있을 때 가장 이제 내세우는 게 이제 저새부터 내세우는 거죠. 저새를 살립시다. 저새는 우리나라밖에 없는 새입니다. 그런 그 뜻들이 모여지니까 97년도에 660마리였던 것이 지금은 2200마리로 늘어난 거죠. 그만큼 이제 보호를 하고 그래서 이러한 그러면 이제 저새가 향후 50년 그 안에 이제 멸종될 확률이 아까 90%라고 했는데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좋아질 수가 있는 거죠. 개체수가 벌써 660마리에서 2200마리로 늘어났으니까. 그래서 이런 미래를 생각할 수 있는 또 계기가 된다는 얘기죠. 뭐 이거는 뭐 기다림 속에 뭐 더위와 추위는 아무것도 아니죠. 제가 이제 그 몽골의 작년에 그 골든 이글이라고 그 새 중에서 가장 그러니까 파워가 넘치고
사냥을 잘하는 그런 새가 있어요. 우리는 흔히 잘못 알게 독수리라고 하는데 독수리가 아니라 검독수리. 그러니까 이 우리 조류 도감에는 검독수리라고 표기가 돼 있고 원칙적으로 따지면은 금수리 또는 검수리라고 해야 되는 그런 새인데 영어로는 골든 이글이에요. 이 새가 불과 한 15년 전만 해도 여기 충주호에 살았었고 이쪽 동강에 살았었고 여기에서 번식을 하고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멸종된 걸로 나오죠. 한 20년 전에는 있었겠다. 제가 그 이후로는 여름철에 한국에서는 볼 수가 없고 겨울철에 몽골에서 이제 이렇게 추위를 피해서 월동하러 온 놈들 이런 놈들만 이제 몇 개체가 보이는데 얘들을 보기 위해서 이제 몽골로 이제 지난해 갔다 온 거죠. 그러니까 이 새는 주로 이제 한국에서 보면은 그 산토끼나 뭐 이런 또 고란이나 이런 그 들짐승을 잡는 그런 새죠, 검수리. 그래서 몽골에서는 이제 징기스칸이 이 골든이글을 어깨에다 탁 세우고 막 초원을 달리면서 늑대가 나타나고 여우나 늑대가 나타나면은 쫙 날려가지고 얘가 쫙 내려가서 늑대를 사냥하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바로 매사냥이죠. 펠코널이라고 하는 매사냥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이런 검수리 갖고는 안 하고 그 송골매 또 참매 이런 거 갖고 이제 매사냥을 했죠. 그 매사냥을 했다는 증거는 우리 선조들이 했다는 증거는 고구려 벽화에 매사냥하는 게 많이 나오죠. 고구려 벽화에 나오고 또 일본 역사서인 그 사기에는 일본의 매사냥은 백제로부터 전수받았다라는 기록이 나와요. 그래서 2012년에 그 유네스코에서 이 매사냥을 세계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를 해요. 세계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를 하는데 이 매사냥을 아시아에서는 한국하고 몽골만 유일하게 들어가 있죠. 일본도 안 들어가 있고 중국도 안 들어가 있고 이제 아랍에미레이트라든가 뭐 프랑스, 뭐 영국 이런 데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매사냥은 처음으로 그 유네스코에서 세계 유산을 정하는데 한 나라의 것이 아니라 여러 나라가 공유하면서 아주 귀한 그 첫 번째 케이스로 매사냥이 들어간 거죠. 그게 이제 그 매사냥을 하는 그 새 중에 하나가 이제 참매죠. 이 참매를 이제 바로 이 괴산의 인근 여기 충주에서 제가 담은 사진인데 참매가 번식하는 기록을 처음으로 세상에 알린 거죠. 그러니까 자연 그 조류 도감에 의하면은 참매는 그냥 철새로만 겨울 철새로만 이렇게 등재가 돼 있는데 제가 의문을 제기한 게 뭐냐면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매사냥에 대해서 어떤 원주 국가고 매사냥에 대한 기록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조선 왕조실록 딱 보면은 조선 왕조실록에 이제 그 매사냥에 관한 내용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조선 왕조 통틀어서 매사냥을 가장 많이 나간 임금이 세종대왕이고 그 다음 나간 게 세종대왕의 아버지인 이방원, 태종 이방원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거기에 쭉 그 기록이 나오는데 매사냥 기록의 백미는 그거죠. 세종대왕 때 그 명나라 황제가 조선한테 이제 무리한 요구를 해요. 말 15,000마리를 조공으로 바쳐라. 그러면은 그 당시 말 15,000마리면은 조선의 군사력을 완전 제압, 그러니까 무기력화시키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말이 하여튼 그 정예와 부대의 그 도구인데 말 15,000마리를 조공으로 바치라면은 조선의 군사력을 영리한 세종대왕은 고민을 많이 했죠. 많이 한 끝에 명나라의 황제의 그 취미 중에 하나가 매사냥이다 라는 걸 알아요. 그래가지고 매사냥 하면은 옛날부터 그
조선의 매는 명품으로 쳐가지고 해동청, 우리가 얘기하죠. 해동청, 또 해동청 보라매 그렇게도 얘기하는데, 보라매가 바로 이 참매의 1년생 새를 보라매라고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세종대왕이 송골매하고 이 참매 12마리인가 15마리인가 제가 정확히 모르는데, 이 매하고 말 15,000마리하고 대체해버려요. 우리가 이거를 니네들 황제가 좋아하는데 이걸 줄 테니까 말 15,000마리는 없었던 걸로 하자라고 외교적으로 해결을 본다고요.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가 이 매사냥에 대해서, 심지어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임진왜란과 그 정유재란이 끝나면서 우리도 일본을 달래려고 이제 조공은 아니지만은 일본에 이제 일본 통신사들을 이제 많이 보냈죠. 우리는 통신사들을 보내는데, 통신사들이 가면서 일본에 또 선물로 가져가는 게 또 한국의 매였어요. 근데 우리 이 매사냥에 관한 기록들은 엄청나게 많은데, 사실은 임진왜란 때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또 이 매사냥을 좋아해가지고 그 짧은 그 기간에 우리나라에 있는 서적들을 왕창 다 또 일본으로 가져가 버리고, 또 일제 강점기 때 또 많은 그 자료들이 일본으로 넘어가고 해서 우리 이 매사냥에 관한 자료들이 일본에 좀 많이 남아 있는데, 언젠가는 이것들을 또 많이 다 찾아오야 되는 거죠. 이런 그 자연사의 기록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요즘 뭐 힐링 많이 하는데, 정말 그 생태 사진을 찍으러, 그냥 저는 이제 요즘에는 사진을 찍는다는 것보다도 사진을 찍기 위해서 들녘에 나가 있는 것만으로도 정말 어떤 그 에너지를 막 받는 것 같아요. 서울의 그 찌든 공기 속에서 벗어나서 맑은 공기나 또 주변에 뭐 빗소리, 물소리, 새소리 이런 것들이 합창 소리를 들으면은 좀 일주일 동안에 그 쌓였던 그 피로가 정말 한순간에 싹 사라지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죠. 힐링이다. 어떻게 보면은 정말 우리가 친환경 유기영농을 하면은 이런 생물들은 자연스럽게 가까이 와지지 않나. 이건 이제 강화도에서 이제 도요새들이 앞에 와 있고 뒤에서는 이제 모내기하고 그런 장면인데, 최근 들어서 이제 지금 재미난 현상 중에 하나가 봉화마을, 그 노 대통령 고향인 봉화마을 옆에 하포천이라고 있어요. 거기 하포천이라고 이제 조그만 하천이 있는데, 거기를 그 지역 주민들하고 노무현 재단에서 그 마을을 생태 마을로 이렇게 꾸미려고 유기영농을 하고, 가능한 한 그 화학비를 안 쓰고, 농약도 이제 생물학적 농약 또 농도도 적게 해서, 그랬더니 최근 들어가지고 막 그 논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미꾸리서부터 드렁어리, 또 뭐 메뚜기, 뭐 우렁,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논 안에 다양한 그 생태계가 이제 조성이 되는 거죠. 사실 논이라는 것도 엄밀히 따지면 습지거든요. 습지, 배후 습지. 논에 뭐 갑자기 비가 많이 와가지고 논에 물 싹 들었다 싹 빠지면 다 살거든요. 그 안에 우리 선조들은 그 안에서 뭐 메뚜기도 먹고 미꾸라지도 잡아먹고, 그 쌀이 나기 전까지는 다양한 것들을 다 먹으면서 이렇게 보냈던 건데, 그런 것들이 쌀 몇 알 더 늘리려고 비료 쓰고 화학비료 쓰고 농약 쓰고 하면은 쌀 수확량은 늘지만은 지금은 입장에서 볼 때는 부가가치가 이렇게 높은 건 아니죠. 어쨌거나 봉화마을에 그래가지고 그 유기영농을 하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새들이 엄청나게 많이 이제 그쪽으로 몰려드는 거예요. 몰려들고, 또 그 더불어 이렇게 몰려드니까 또 사람들이 또 많이 찾아오고, 심지어는 그 황새, 일본에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다 황새가 이제 멸종돼가지고, 그 황새를 복원하려고 러시아, 중국, 그 아무르강, 또 만주 그쪽에서 황새를
데려다가 막 계속 그 인공 중식을 시켰잖아요. 우리도 여기 교원대에서 황새 복음하겠다고 옛날 음성에 이제 상징적으로 바로 옆에 음성의 과부 황새가 이제 우리나라의 마지막 황새였잖아요. 그 황새를 복원시키겠다고 충북 그 교원대에서 뭐 거금을 들여가지고 계속 이제 황새 복원 연구를 하고 이거에 대한 대안으로 충남 예산에서는 이제 황새 마을 국책 사업으로 따가지고 마을 전체를 이제 황새가 살 수 있는 친환경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유기농을 하겠다 해가지고 조성을 하고 있는데 일본서 인공 번식 증식시킨 황새가 딱 봉화마을로 딱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조성만 된다면은 그러니까 이런 새들이 자연스럽게 올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러면 제가 이제 이건 제 자랑은 아니지만은 순천만요. 순천만 같은 경우 94년도에 딱 저한테 이제 제보가 왔어요. 95년도에 그 대대리 거기에 순천만 갯벌에 있는 대대리를 전부 이제 모래 채취하고 거기 있는 뭐냐 그 갯벌에 갈대하고 이런 것들 전부 막 불지르고 그쪽에 이제 소위 개발을 하겠다라고 이제 그쪽 지자체에서 밀어붙이고 정부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와중에 순천대 학생 하나가 여기 전에 못 보던 새인데 이상한 새들이 오는데 이거를 계기로 이 새를 좀 PR을 하면은 여기 개발하는 걸 좀 막을 수 있지 않겠어요? 라고 이제 그 요청이 와서 딱 가보니까 바로 흑두루미였어요. 흑두루미가 순천만에 거기서 겨울을 나고 있는데 그때 봤을 때 한 60여 마리 됐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순천만에 흑두루미가 산다 라는 거 이제 대대적으로 이제 제가 신문에 내고 방송에도 내고 그 분위기를 몰고 왔죠. 그러니까 순천만에 그러면 흑두루미만 사느냐? 거기에 또 뭐 흑보리 오리도 살고 그러면은 적어도 귀한 이러한 새들이 몇 개체 몇 종이 산다면은 그 순천만은 그 람사 사이트 또 중요한 국제 습지로서 등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국제 그 습지에 람사 사이트로 딱 지정이 되니까 함부로 정부에서도 거기를 개발을 못하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순천 나중에 이제 지자체 군수가 된 사람은 그 테마를 잘 이용을 해가지고 순천만 그 갈 때 뭐 축제하고 뭐하고 해가지고 지금은 1년에 한 1,500만 명이 연간 거기를 순천만을 들락달락하리죠. 옛날같이 그냥 싹 뭉개고 개발했으면 누가 순천만에 그거 보러 갑니까? 자연스러운 갈대숲 속에 흑두루미도 보고 갯벌도 보고 거기에 모든 다양성을 보러 가는 거지. 그래서 아마 순천만 같은 경우는 정말 자연을 어느 정도 이제 잘 지켜서 성공한 케이스가 되는 거죠. 그냥 제가 찍은 사진들 몇 카트. 사진 보기보다는 제가 이제 이런 말을 하고 싶어가지고 사실은 그래서 생태 사진으로 행복한 삶이라는 주제로 얘기를 했는데 거의 1시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을 받는 걸로 하고 얘기를 끝낼까 합니다. 사진은 뭐 저는 이제 가끔 뭐 페이스북에다가 뭐 그냥 기분 좋은 사진 있으면은 매일 올리는 뭐 말재간은 없지만은 질문 있으면 해주십시오. 네, 혹시 이렇게 비무장지대 이렇게 가서 그러니까 보통 며칠 정도 이렇게 생활을 하시는지? 뭐 그런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제 경험으로는 이제 역시 이제 오지에 들어가서 있을 때 그 오지에서 사람을 만나는 게 가장 무섭더라고요.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자연하고 있으면은 내가 자연과 호흡을 하고 있는데 제가 한 10몇 년 전에 그 강원도에 거기가 무슨 산이더라. 그래서 이제 그 일반 사람들이 차가 안 들어가는 그 임도 있죠. 임도 따라서 이제 임도라는 거는 거의 차가 교행하기가 힘들게 산으로 산불이나 이런 거 났을 때 이제 소방차나 그런 용도로 만든 길인데 임도로 쭉 올라가니까
그 산 위에 또 하천이 있고 동물들의 이제 막 배설물과 발자국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잠복을 하고 밤을 새우면은 뭔가 정말 리얼한 그런 야생 동물들을 많이 담을 수 있겠다. 가지고 이제 무인 카메라도 설치하고 딱 텐트 해놓고 이제 딱 라면을 끓여 먹는데 어떤 뭐 그 산적 같은 사람이 나다나를 들고 딱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라면 끓이는 그 코페를 탁탁 치면서 형씨 내가 누군지 알아요? 그럼 내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내가 몇 년 전에 사람을 뭐 10몇 명을 죽인 그 살인범이라고. 그러면서 막 이걸 여기서 한 5km 가면은 조그만 남자가 있는데 거기 우리 형님은 사람을 뭐 20몇 명을 죽였다나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된 분인데 막 땅거미는 지고 무섭더라고요. 막 등에 그 소름이 끼치는데 그래가지고 그냥 라면이나 같이 먹자 그러면서 딱 저기 한 다음에 그래도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다 철거해가지고 그냥 내려와 버렸죠. 사람 만나는 게 가장 무섭더라고요. 혹시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는지 궁금하고요. 예, 스마트폰을 많이 찍습니다. 스마트폰을 찍을 때 줌이 안 되잖아요. 줌도 안 되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정도만 기본적인 거를 알면 스마트폰으로도 잘 찍을 수 있다 이런 거 사실 오늘 그거 하는 줄 알고 같아요. 근데 그런 뭔가 매뉴얼 같은 게 있지 않을까? 그런 그 사진 찍는 그런 테크닉은 어떻게 보면 테크닉은 뭐 1시간 내에 이렇게 강의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들은 자기가 결국은 그 체험을 많이 해봐야 돼요. 찍는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찍어서 자기 거로 습득을 해야 되는 거지. 책에서 나오는 뭐 책에서 나왔다 하더라도 책에서 자기가 직접 해보지 않으면은 안 돼요. 절대로 그냥 볼 때만 그렇구나 하고 이해되는 것 같지 나중에 보면 또 생각이 안 돼요. 그러니까 느낌이 왔을 때 누르세요. 무조건 그냥 누르고 딱 하다 보면 그 중에서 이런 거구나 하나하나 이렇게 느껴가야지. 그 생태 사진 찍을 때는 동영상에 보듯이 렌즈가 굉장히 길더라고요. 기른 거 필요할 때도 있고 뭐 장비를 갖추게 되는 가격이라든지 근데 이 정도로서 이제 참 비애가 뭐냐면은 이제 뭐 얼마 전에 유병원이 보니까 TV에서 이제 저런 거 대한민국에 졸부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아마 이런 그 큰 망원 렌즈가 우리나라처럼 많이 보급된 나라도 없을 거예요. 인구 비례해가지고 그래서 이 돈 많은 사람들이 모든 걸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잘못된 그 사진 문화를 사진 배우기를 잘못 배운 거죠.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이제 자연을 찍는다고 하면서 자연을 망쳐버리는 거예요. 저는 이제 제가 이제 사진 심사하러 환경 사진 뭐 이런 거 하면 심사하러 많이 가거든요. 가가지고 딱 보면 보면 보여요. 이 새가 음침한 곳에서 아주 음침한 곳에서 살아야 되는 새인데 광선이 안 들어오니까 이거를 잘 보이게 하려고 주위에 있는 나뭇가지를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새는 자기가 음침한 곳에서 자기가 새끼를 안전하게 여기서 번식을 시키려고 일부러 은폐를 하고 엄폐를 하는 건데 이거를 노출시키면은 천적이 자연히 얘를 잡아먹겠죠. 얘는 번식에 실패를 한다고요. 이건 환경 친화 사진이 아니라 환경 파괴 사진이죠.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사진 하나만 찍겠다고. 마치 이런 야생화 찍을 때 야생화 배경 좋게 한다고 여기 있는 걸 캐다가 또는 폭포 옆에다 갖다 꽂아놓고 찍고 하는 식으로 그런 경우는 오히려 안 되는 거죠. 이번에 보니까 어떤 분은 금강송을 찍는다고 금강송 맞나요? 예, 막 비워버리고 이 나무가 좋은데 저 나무가 가린다고 비워버리고 사진 찍고 그랬던데 그런 사람들은 영원히 추방돼야 되는 거죠. 사진이 목적이 아니죠. 그 귀한 들꽃이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만 찍고 이렇게 꺾어버리고 하는 작가들이 사실 그건 작가가 아니죠. 많거든요. 실상이에요. 와. 근데 혹시 이렇게 다니다가도 그런 모습
산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나무 같은 것도 많이 보시나요? 예. 근데 이제 그 많은 보는 것 중에서 이제 각자 관심사가 다 네. 다르잖아요. 자기가 아는 만큼 보인다고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들부터 먼저 보이는 거죠. 뭐 질문이 이제 다 하시고 오늘 뭐 이렇게 강의 내용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 생태와 사진의 절묘한 조화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떻든 이번에 또 느티나무 통신에서도 좀 시사해 주시는 바가 큰 것 같습니다. 이 계산군의 그 어떤 그 러시아의 그 유기영농 그쪽 마을처럼 이 사진을 통해서 계속 좋은 사실 계산이 어떻게 보면 타 시군보다 그 생태적인 그런 조건은 최고 좋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통해서 계속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어떻든 올리고 느티나무 통신이나 SNS나 뭐 이렇게 올리고 해가지고 계산 지역을 어떤 그런 생태 분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거를 이렇게 어떤 시사해 주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강의 내용 정말 고맙습니다.